제가 이런 강연을 몇 번 제안을 받을 때가 몇 번 있는데요. 그때마다 좀 약간 궁색스러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제가, 물론 이 양력을 제가 쓰긴 했지만 이 양력을 볼 때마다 좀 너무 사람이 포장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좋은 곳과 협업도 많이 하고 다양한 곳과 기획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약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혹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힘들었던 지점은 이런 양력 속에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연을 하다 보면 사람이 되게 좀 거대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좀 저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고민과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취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 순서에 있는 분들의 리허설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묻어가는 느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은 종이잡지 클럽이라는 공간이고요. 일종의 라이브러리와 서점의 중간 관계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셔서 마치 만화방처럼 하루 종일 잡지를 읽으실 수도 있고 또 잡지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서점과 도서관의 중간 형태를 하고 있고 그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원들이 저희 공간에 오고 저희 공간에서 잡지를 읽고 또 다양한 고민을 풀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공간에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 공간을 지금 9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9년 정도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취향이 완성된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공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시선, 자기만의 취향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우리 공간에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취향이 완성된다고 저희 공간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어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되게 마치 저희가 학교도 아닌데 온지 한 3년, 5년 됐던 분들이 문득 오셔가고 종이잡지 클럽에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취업이 너무 잘 됐고 본인이 거기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선물을 갖고 오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협업 제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 회원들 중심으로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종이잡지를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협업 기회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버라든지 더현대라든지 그런 다양한 굵직한 대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마치 그 다리 잘린 뱁새가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저희 회원분들이 뭐 더현대나 이런 하이브 같은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종이잡지 클럽을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취향을 만드는 사람들, 어떤 우리 공간이 약간 일종의 취향 사관학교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제 개인의 삶을, 이게 너무 사진이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제 개인의 삶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종이잡지 클럽 합장점을 9년, 제주점 4년이 됐고 이제 다음 달에 상수점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공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저의 개인의 삶을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원래는 한 8년 정도 미국에 살았어요. 3년 정도 애틀란타에 살았고 5년 정도의 뉴욕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대학을 다녔고 처음에 제가 했던 직업은 은행 PB였습니다. 금융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했던 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의 목표가 좋은 대학을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달성을 했고 대학교에서 제가 원하는 직업을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운 좋게도 달성이 되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는데 생각만큼 저의 삶이 나이스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관성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가 없이 그냥 만약 제가 계속 그 은행을 다녔다면 계속 금융업 쪽에서 종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에 갑자기 병역이 날라오거든요. 병역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병역에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실패 사례인데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별로 공감하시지 못하겠지만 일단 모국어로 대화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남성들과 집단 생활을 해봤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지낸다는 게 제가 되게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되게 제게 결핍되어 있는 가치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군생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이제 상병장 정도가 되니까 역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장처럼 살아야 된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밥 먹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보여지는 어떤 뉴욕에서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 되게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사실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역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은행 일을 다시 했는데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나의 병장 생활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어떤 이직 활동을 되게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어떤 반성이 제가 새로운 것을 바로 하기에는 저는 조금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처음에 어떤 한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으로 운 좋게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아, 나는 한국에서 회사 못 다니고. 그래서 1년도 못 다니고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고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인생 이제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그러던 중에 어쨌든 저는 이제 20대 초중반에 다른 20대 초중반의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축에 속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자본에 되게 모여있는 일들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본에 모여있지 않은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 동안 어쨌든 책을 많이 읽었고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즐겁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어떤 책과 콘텐츠가 담긴 일들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막 다양하게 창업하신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뭐 먼저 초창기에 책바라는 공간이라든지 혹은 북바이북이라는 서점이라든지 초창기에 굉장히 좀 소위 핫했던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고, 그분들에게 어떤 멘토링을 구하기도 하고 약간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뭔가 나도 창업을 해보고 싶다.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약간 큰 규모의 일 말고 혹은 돈이 모이는 일이 말고 내가 해보고 싶은 재미가 모이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1년 정도 제가 자주 가던 단골 서점에 거의 무급으로 매니저 일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무급으로 일을 제안했던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시장 조사,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는 용기만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1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동네 서점에서 1년 정도 제가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숫자를 좀 보는 사람이니까 그 재무제표 같은 걸 이제 보면서 1년 정도를 하고 결정을 내렸죠. 한국에서 서점을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게 약간 승부욕 같은 게 있는데 남들이 못한 걸 나도 한번 나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찰나에 저희 동업자를 만납니다. 저희 동업자가 맨 처음에 잡지만 다루는 공간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이분과의 인연도 굉장히 신기한데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맨 처음에 저는 잡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잡지로 미용실 하시려고 그래요? 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요즘 종이 잡지는 좀 다르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날카롭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맨 처음에 했는데, 이분이 밥을 자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밥을 얻어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 그때 당시에 어떤 종이 잡지라는 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이 잡지 혹은 잡지라는 것과 굉장히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컨텐츠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저만의 가설을 약간 외국인처럼 갖고 있었거든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한국은 일단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었고, 두 번째 가설은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한 카테고리를 선점하면 잘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희 두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종이 잡지만 다루는 공간이 된다는 것은 그 두 가지 가설을 뭔가 실험해보기에 좀 괜찮은 모델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뭔가 잡지만 다루는 공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컨텐츠적으로 다루는 공간도 없었고, 또 하나는 물론 여러분도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종이 잡지에 대한 약간 이해도가 약간 낮다? 하지만 또 지금 종이 잡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만든다? 어떤 그 간극을 이어주면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잡지라는 카테고리를 한번 선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욕심의 일을 띄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흘러왔는데 9년이 흐르고 나서 제가 뭘 배웠냐면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을 배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여전히 잡지는 취향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여러 편집장님들한테 봤냐고 물어봤는데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잡지가 굉장히 핫했던 시대의 편집장과 잡지가 뭔가 저무는 시대의 편집장의 역할은 다른데, 여전히 대중들은 잡지가 핫한 시대의 편집장을 그리워하고 있고, 또 여전히 이 핫했던 시간의 종이 잡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왜 잡지는 취향을 만들고 어떤 보고에, 아무도 보고를 읽지 않지만 보고에 나왔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의 웹매거진과 종이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이스 매거진이나 데페뉴나 패스트페이퍼 같은 웹매거진들과도 잘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사람들은 맨날 저한테 웹매거진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웹매거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시대의 웹매거진이 지금 시대의 과거의 GQ 보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GQ 보그가 지금은 약간 플랫폼만 달라졌을 뿐, 그 플랫폼의 어떤 역할에는 충실하고 있는 에디토리얼적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아이스 매거진과 데페뉴 아니면 패스트페이퍼 같은 잡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을 보는 독자들에게 트래픽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이스 매거진이나 데페니를 보면서 와 이거 좀 핫한데?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국민 취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웹매거진 구독자라고 취향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취향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지금 시대에 종이 잡지를 만든 사람은 좀 취향을 만드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종이 잡지를 몇 가지 갖고 왔는데요. 이 잡지는 프리즈 모브라는 잡지고요. 한국의 한 영화를 다루고 있는 잡지인데 이 잡지에서 고르는 영화들이 조금 묘해요. 약간 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든지 더 랍스터라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일 수도 있고 약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라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어떤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수자 인권 혹은 예술과 상업의 경계성에 있는 그런 영화들을 꾸준히 따뜻한 시선으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 잡지입니다. 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진은 브로드컬리라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다양한 로컬 공간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이분도 약간 이력이 특이한데 이분도 원래 그 키움증권에서 그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데서 일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런 거에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은지 이분도 이렇게 분연히 퇴사하셔서 잡지를 내시고 잠깐의 후회를 했지만 여전히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요. 어떤 퇴사 혹은 제주에서의 삶 혹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건조한 시선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어떤 응원도 어떤 비난도 없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좋은지를 다루고 있고 실제로 저도 종이잡지 클럽이라는 공간을 창업하기 전에 이 잡지를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잡지를 읽고 나면 항상 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모노클을 읽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잡지는 개간홀로라는 잡지인데요. 이름부터 잘 아시겠죠. 개간홀로라는 잡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의 종이 잡지는 자기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 목소리를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잡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자가 많지 않아도 자기만의 시선으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종이 잡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지금 시대의 종이 잡지를 누가 읽어라고 묻는다면 자기만의 취향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들의 어떤 진짜 시선을 보고 싶은 사람이 지금 시대의 종이 잡지를 읽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취향에 맞는 곳에 살고 취향에 맞는 일을 하면 더 행복한가 물어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여자분들이랑 얘기했는데 저는 합정점이랑 제주점이 있어서 3주는 합정에 있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제주에 간다고 하니까 와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들에게 부러운 삶을 그렇게 썩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회사도 다녀보고 작은 회사도 다녀보고 프리랜서로도 일해보고 하다하다 창업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하는 거 모두 좀 별로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좀 더 잘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선택을 해도 완벽하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가는 쪽의 일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낫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한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분이 좀 잘 해주셔서 간단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인생을 했을 때는 되게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당연히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하다가 3, 4년 됐을 때는 그냥 회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마지막 연도에는 그 최종 면접에서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서는 나 정말 쓰레기야. 엄마 아빠 고생해서 번 돈으로 서울에서 그냥 그분들의 돈을 축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기대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사실 시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영화도 엄청 많이 보고 만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때 그걸 보면서도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좀 비교적 돈이 안 되는 취미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 기회들이 왔으니까 정말 모르는 거구나. 네, 은경 씨랑 조금 많은 사이여서 허락을 구하고 영상을 가져왔고요. 전 이분이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서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맨 처음에 뉴욕에 살 때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이 나름 좀 살긴 했지만 저의 어떤 뉴욕 생활을 감당할 만큼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을 제가 영위한 뉴욕에서의 삶을 책임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애틀란타에서 대학 갈 걸 내가 왜 미쳤다고 뉴욕에서 대학에 왔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제 인생 진짜 망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망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제가 했던 것들이 지금 저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뉴욕에서 제가 먹고 마시고 즐겨보던 것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군대를 다니면서 군대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종이잡지 클럽이란 저를 만들었습니다. 취향이란 것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의 성공 경험이 사실 취향을 만들어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실패 경험이 도리어 저는 사람의 취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행착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두려워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점점 더 모든 것이 효율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모든 것이 비효율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패션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서점에 가서 뒷줄을 사갖고 어떤 몇 페이지를 봐서 나의 어떤 룩을 생각해보고 일본의 어떤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직구를 하고 해서 옷을 사고 약간 이랬던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좀 굉장히 효율적인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딘가 신촌에서 맛집을 찾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청담에서 맛집을 찾는다면, 잘 모르는 청담에서 맛집을 찾는다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청담 맛집을 알려주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말인데, 그 청담에 있는 레스토랑 한번 실패한다고 인생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반대로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실패 경험과 시행착오를 자기만의 시선으로 빨리 많이 해보는 것이 자기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종이접기 클럽이라는 공간을 9년 정도 하면서 계속 실패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실패의 연속을 하는 동안,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가 연속되는 동안 제가 굉장히 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떤 슬픔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좋은 취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취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타인을 향해 있는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카페를 갔는데 남들이 봤을 때 야 거기 어디야? 거기 너무 늦으신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게 좋은 취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일 수 있는데요. 저는 타인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연인과 영화를 하나 보고 왔는데요. 무엇을 보고 왔냐면 귀멸의 칼날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귀멸의 칼날 보고 왔더니 제 친구들이 다 놀러 왔는데 제가 그때 제 연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화구나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떤 취향에 편견을 가지시지 말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사실 타인에 기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귀멸의 칼날 재밌게 봤으면 귀멸의 칼날 재밌게 본 거고 유미의 세포를 재밌게 봤으면 유미의 세포를 재밌게 본 거거든요. 저는 홍상수 영화도 좋아하고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도 좋아하지만 그걸 보면서 귀멸의 칼날을 보면서 정말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좀 뭔가 해방감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너무 짜여진 나의 어떤 김민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뭔가 나는 예술영화 봐야지 아니면 나는 뭐 항상 미국 카페 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가 커피 갈 수도 있고 매일 집에서 잘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에서 좀 더 담대해지는 것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자신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신수동에서 한때커피워크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30대 중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20대 초반에 대학교 MT 때 무대에 올라와서 장기자랑한 거 빼고는 지금 한 거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정말 많이 떨리고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자아자 한빈 하면 여러분이 파팅이다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긴장이 풀려서 더 잘 강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자아자 한빈 파팅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제 이력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적혀 있지만 하나도 중복된 게 없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는 피아노를 쳤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예중예고를 준비했었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돼서 다시 한번 예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고에 비슷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입시 미술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대학교는 유아교육학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아교육학과에 들어가서 중간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 교육교사로 좀 일을 하다가 또 운동에 취미를 들렸는데 필라테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필라테스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 자격증을 따면 좀 재밌겠다 싶어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땄고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면서 한 1, 2년 동안 선생님
있다가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마포구 신수동에서 환대커피워크라는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객분들 중에서도 저희 손님들이 조금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같이 이제 방문하시는 손님들과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이쯤 되면은 제가 정말 많이 방향을 바꾼 사람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뭔가 새로운 걸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고 하면 말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뭔가 다른 길을 가거나 좀 구불구불한 길을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안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가리키는 정확한 나침반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나침반에 따라 걸으면서 발견한 것들, 특히 연결이라는 제 가장 깊은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나침반에 따라 걷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카페인 환대커피워크는 사실 상권이 아주 좋은 대로변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깊은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굉장히 작은 카페인데요. 남편의 안보원금까지 탈탈 털어서 만든 카페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저희 카페에 처음 왔을 때 여기도 정말 장사를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정도로 자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지금 날씨에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테라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가게에 들어와서 정말 엉망인 공간 속에서 진짜 창고같이 아무것도 없는 테라스를 보면서 저기를 내 취향대로 꾸미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같이 찾아오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정말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들어가게 됐는데 다행히 저희 손님들도 그거를 알아봐 주시고 테라스 자리에는 지금 가장 많이 앉으시고 테라스 자리에 앉고 싶어서 웨이팅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많이 좋아를 해주셔서 아 내가 선택한 게 틀리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조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누군가 봤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장점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공간이 단순히 커피를 내려서 판매를 하거나 다른 분들한테 단순한 음식을 전달해주는 공간이 아닌 좋은 기분과 좋은 경험을 드리는 공간을 만들고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환대 커피 워크라고 지었는데요. 이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환대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저희가 환영하고 환대하는 태도를 가지고자 그리고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환대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커피는 저희 남편이 사실은 오랫동안 커피 업종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좋아하는 커피로 지었고 워크는 남편이 아팠을 때 이제 그 병을 조금 치료하는 일환으로 아니면 기분을 전환하는 일환으로 이제 여러 군데를 걸어 다니고 산책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따라서 워크라고 짓게 되었는데요. 세 단어를 합쳐서 환대 커피 워크라는 이름을 지은 만큼 저희의 취향이 정말 많이 가득 담겨져 있는 공간이고요. 환대와 친절에 대해서도 이 이름을 듣고 나서 손님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환대는 뭐고 친절은 뭐냐? 결국 환대가 친절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름을 듣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친절은 제 기분과 양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여유로울 때는 누군가에게 정말 많이 친절할 수 있고 친절한 그런 기분을 나눌 수 있지만 환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제 기분과 관계없이 그냥 제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고객들, 내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 감정대로 행동할 때도 많고 제 감정이 좋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제가 제 감정대로 행동하고 기분이 태도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회하는 일을 가지지 않게끔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면서 들어오시는 손님분들이나
만나는 친구들을 같이 환영하고 환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 마음을 조금 더 열려있고 그리고 또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내 취향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는 시간에 이런 환대할 수 있는 체력이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저를 돌보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동네에 있는 사우나를 가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우나가 많이 뜨게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사우나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 그곳에서는 제가 한 카페의 사장도 아니고 누구를 환영할 필요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제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느끼고 푹 쉬고 오다 보면 그 다음에는 또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환영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기분과 힘이 제 안에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취향을 찾고 내 취향을 혼자서 조용히 즐기면서 내 안에 체력을 좀 더 기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가 취향을 가진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화를 이 주제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저희 카페에 이제 자주 오시는 중년 여성분이 계셨어요. 늘 비슷한 색깔의 코트를 입고 이제 카페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코트를 의자에 벗어서 걸어두셨더니 안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안감이 코트가 바깥쪽 면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이제 그냥 남들이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베이지색 코트였는데 안감을 보니까 빨간색, 초록색 실로 막 엄청 화려하게 자수가 된 정말 특이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오셨었는데 그걸 처음 봐서 너무 깜짝 놀라서 코트가 정말 멋지다. 이런 걸 어디서 사셨냐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거 자기 동묘시장에서 빈티지로 샀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트를 입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실 때 이제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 난 정말 평범한 사람이지만 살짝 고개를 아래로 내려서 내 코트의 안감을 보게 되면 아, 나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드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머리를 한 대 꽝 내려 맞은 것처럼 아, 정말 취향이라는 게 나를 구성하고 나를 완성하는 정말 하나의 연결점이자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갔다면 그래서 내가 취향이 아직 잘 모르는 대로 내 취향이 아직 잘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것 같아요. 제가 겁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서 워킹홀리데이도 가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하고 지금 결혼을 해버렸고요. 또 다른 해외여행도 짐도 싸기 귀찮고 계획도 짜기 귀찮다는 이유로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연세대 여러분처럼 20대가 된다면 계획도 한번 깔끔하게 짜서 해외여행도 그냥 한번 떠나보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제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경험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잘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컨텐츠를 좀 발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게 컨텐츠가 되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정말 좋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남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서 나와 같이 취향과 결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여행을 한번 떠나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가진 가장 큰 저의 취향은 연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지 기분이 좋아질까를 고민하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건 이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와의 연결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제 장점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제가 몰랐던 제 단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연세대랑도 이제 제가 하나의 연결과 접점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떤다는 걸 몰랐는데 이런 단점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런 취향과 내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제 세상이 점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겁먹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 앞서 다른 연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시면서 내가 있을 자리를 점점 더 넓혀가는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제 정말 두서없는 말들이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뭘 좋아했을까? 내일은 내가 밖에 나가기 정말 귀찮았었는데 내일은 한번 밖에 나가서 다른 경험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들었으면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정말 성공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행동하고 결정해도 내 취향이 뭔지 모르겠으면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한색커피 옆으로 오시면 제가 그 취향을 찾는 걸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신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저도 저의 경험이 빗대어서 이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여기까지 오시고 진짜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저는 좀 항상 어떤 꿈이 되게 명확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뭐 지금도 조금 그런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되게 나는 뭔가 이런 게 될 거야 하고 엄청 그걸 향해서 막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좀 무너졌던 적이 이제 한 번 있었어요. 좀 크게. 그게 언제였냐면 딱 여기 30살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이제 미래를 갖고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도 좀 하고 뭐 지원 사업도 받고 나중에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좀 그래도 꽤 열심히 이제 했어요. 제가 이제 글로벌 디자이너를 꿈꾸면서 그래도 이제 디자인이면 또 유럽이잖아. 그래서 스웨덴까지 가서 석사를 또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막 근데 진짜 재밌게 이제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졸업 작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전시도 하고 하는데 2년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렇게 딱 그 어떤 막바지에 다가가서 드는 생각이 이거 약간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가? 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예쁜 쓰레기만 만들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나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정말 뭐 밥을 굶고 밤을 새고 이렇게 해도 약간 이 도파민이 막 이렇게 돌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몰입하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자기만족이라는 거에 이제 딱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라는 일이 나는 재미있었지만 결국 나라는 사람이 잘 할 수 있었던 어떤 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석사 졸업을 앞두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되게 강렬한 어떤 깨달음을 이제 얻은 거죠. 사실 석사 졸업을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이것까지 오는데 그렇게 10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제 여러 다른 일도 그렇지만 이제 디자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디자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 단계의 이제 과정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제 저기가 뭔가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걸 되게 잘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이제 그런 일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뭔가 섬세하게 잘 다듬고 마무리해서 퀄리티를 올리고 이런 거에는 조금 취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 앞단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쪽에 훨씬 더 특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디자인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와서 그게 이제 13년 전이거든요. 그때 당시 연희동에 그 경의선수길도 아직 없을 때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연희동에 8평짜리 이제 복합문화 공간을 하나 열어서 이름이 그때 당시에 더 콤마 A였어요.
아시는 분은 없겠지만, 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바리스타 학원 다녀서 이제 커피 배워서 제가 커피를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 기획해서 전시를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로가마트에서 이렇게 막 식재료 사가지고 이제 오프닝 때 막 케이터링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막 방울토마토 끼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어떤 주제를 잡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워크숍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쉬진 않았지만 그 1년을 저는 좀 갭 이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그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막 즐겁고 막 설레고 할 것 같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1년이었어요. 왜냐면 손님이 진짜 많았어요. 그 연희동을 그때 아무도 놀러 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월세가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이었고 루프탑 3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진짜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울 정도로 너무 힘든 과정 끝에 여기를 탈출해야겠다. 근데 나는 이제 디자인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린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어떤 리스트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뭐 내가 잘하는 거, 뭐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도 쓰지만 한편으로는 절대 참을 수 없는 거, 난 진짜 잘 못하는 거 이런 거를 막 써내려갔어요. 거기에는 뭐 대표적으로 진짜 이제 고정 지출 있는 일을 못하겠다, 혹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은 못하겠다 도 있고, 희한하게 엄마가 돼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던가 많은 사람들을 좀 다양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뒤로 나와서 보니까 일종의 제 취향을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디자인처럼 뭔가를 되게 좋아하면 그게 막 나의 취향이야 라고 이제 막 그걸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오답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내 취향을 선명하게 만드는 어떤 과정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나왔던 게 인터뷰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제 삶을 지금 10년 넘게 이제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막 좌절할 것 같잖아요. 저는 사실 너무 신났어요. 너무너무 이게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을 그냥 담아봤는데 되게 후련했어요. 약간 속 시원한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아쉽지 않냐, 혹은 뭐 디자인 안 해 이제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때 처음으로 이게 뭔가 남이 그려준 어떤 그림이 아니라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을 찾았다라는 그런 정말 솔직하게 나와 이제 대면해서 뭔가를 만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디자인이 저에게 어떤 되게 폭죽 같은 일이었다면 인터뷰는 되게 숯불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은은하게 정말 오래오래 내가 편안하게 계속해서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꽤 오래 해왔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갭이어를 갖고 인터뷰를 처음 시작한 게 32살이었고 저도 몰랐죠. 30대 돼서 이렇게 갑자기 인생이 바뀔지 몰랐고, 지금은 이제 여기 홍대에 넥스트 디자인 스쿨이라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커리어를 잘 찾고 또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곳에서 이제 디렉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진짜 어린 시절부터 살면서 해온 모든 경험을 정말 한 톨도 빠짐없이 다 쓰고 있는 게 여기 넥스트 디자인 스쿨이에요. 그래서 왜 그 점들은 언젠가는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고, 그걸 시작한 게 불과 작년 초여서 제 나이 이제 43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한 2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래도 내가 가는 방향을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예, 안다면 일단은 저보다는 좀 덜 헤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바로 이제 취향의 힘이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예, 앞으로는 안 가는군요. 아이고. 네, 아무튼 제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취향집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2020년에 나왔던 브랜드 인터뷰집이에요. 그래서 약 12개의 브랜드 인터뷰를 담고 있는데 이제 보통 책 제목은 원고를 다 쓰고 가장 마지막에 지어요. 그럼 이제 제가 다 펼쳐보고 이제 봤죠.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되지? 근데 이야기가 다 달라요. 카테고리도 다르죠. 규모도 다르죠. 이 사람들이 해온 일의 어떤 방식도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들이 정말 좋아하고 자기들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걸 찾아서 그걸 차곡차곡 자기만의 일로 만들어나가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 취향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딱 다 엮였어요. 그때는 이제 취향이라는 단어가 지금같이 많이 소비되지는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취향집으로 짓고 그 뒷면에 결국은 취향이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이란 단순히 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어떤 선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걸 선택하지 않을 건지 그것들을 반복해서 누적해가는 그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한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브랜드를 운영해도 내가 어떤 노트 하나만 팔아도 내가 이 노트를 팔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 혹은 내 쇼룸은 어디의 동네에 있어야 하지? 우리는 어떤 트렌드를 적용을 할 거면 어떤 선택은 또 하지 않을 거고 이런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게 결국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취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거를 되게 어떤 하나의 정의로 내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본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옷 잘 입는 사람이 1도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또 틀리진 않다고 생각을 한 게 옷을 잘 입는다는 거는 이거랑 이 아이템을 매칭하면 좀 잘 어울리겠다라던가 오늘 TPO에는 이게 맞겠다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되게 디테일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혹은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세밀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은 이제 교수님하고도 이제 일을 하고 상사와도 일을 하지만 어떤 디렉터가 좋은 디렉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좋은 디렉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렉션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향을 먼저 갖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진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그 결국 나의 삶에 녹아들고 내 삶으로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취향은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요령은 없습니다. 네, 일단 무조건 행동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이제 인식을 할 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이 브랜드들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거에 부합하는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캠페인을 만들어서 계속 노출시키고 그리고 무한 반복해서 우리가 나이키는 이런 브랜드야 애플은 이런 브랜드야 라는 게 머릿속에 세뇌되도록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동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말이나 이런 생각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에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행동을 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나의 취향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면 여러분은 좀 취향이 뚜렷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나 어제 자기 전에 봤던 영상이나 이런 거 정말 순수하게 자기만의 취향으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죠. 네. 요즘엔 사실 취향도 추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켜면은 어떤 책 추천해줘, 넷플릭스에서는 또 영화 추천해줘. 그래서 이게 너무 스크린 너머로 계속해서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취향은 직접 헤매본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고 또 실망도 해보고 그렇게 돌아다녀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켜켜이 쌓이는 게 바로 취향이죠. 오늘 이게 아무튼 그렇게 써야 하는 건데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헤매셔야 되고 우리 왜 초등학생들 많이 놀아야 돼요 하잖아요. 근데 정말 대학생들이야말로 정말 많이 놀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쇼핑 잘하자고 취향을 들이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할지 창업을 할지 결정하는 것도 결국 취향이에요. 여러분 인턴을 왜 하세요? 그거 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할지, 어떤 일을 좋아할지 그 영점 조준을 하기 위해서 쌓아가는 어떤 경력이거든요. 경력이 아니라 경험. 그리고 창업을 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그거에 되게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쌓아가기에는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필연적으로 되게 괴로운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약간 꼬여있어요. 근데 어떤 기준들이 확실하면은 어떤 것들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프리랜서 일하는 동안 진짜 수입이 들쑥날쑥했지만 제가 그 어떤 모든 기준들을 제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럭셔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취향대로 계속해서 어떤 일을 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진짜 저한테는 어쩌면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어떤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요즘 AI 많이 배우시잖아요. 이거 안 배우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취향은 배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취향도 좋아하는 마음도 기술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툴도 숙지되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취향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고 만들어야 하는 기술이고 다행인 거는 취향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 취향이 있고 네 취향이 있는 거지 너는 왜 이런 걸 좋아해?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 신경 안 쓰고 정말 내 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정말 내가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가고 그거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답을 찾아가다 보면은 저처럼 좀 많이 헤맬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찾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삶으로 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도체라고 하면 요즘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오니까 이런 말씀하죠? 저 메모리에 있었는데.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도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네, 돈을 많이 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진복 입고 클린룸에 들어와서 하는 온갖 실험 같은 거 하고. 네, 또는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라는 건 매우 정교한 제품이거든요. 0과 1, 숫자, 이런 0과 1이라는 숫자가 단 나노미터 단위고 한치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정상 작동 하면. 여러분들이 챗GPT 쓰시고 핸드폰 하실 때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지금 근간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있고 우리 모든 지금 인류의 IT 기기들을 작동시키는 데이터센터를 작동시키는 엄청난 근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교한 회로판을 떠올리실 텐데 저 역시 오랫동안 그런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 중 하나죠. 거기서 반도체에서 저는 기술자는 아니었지만 기술이나 사업 전략들, 실리콘밸리나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의 어떤 협력들, 그다음 기술 투자들, 그런 일들을
매우 재밌게 했었습니다. 약 10여 년. 제 사업 또한 그런 반도체 회로처럼 엄청 정교하게 잘 설계되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교육받고 한국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라는 것들을 거쳐나가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에 입사도 했고 거기서 좋은 일들, 정말 인정받는 일들도 많이 했고 재밌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런 것도 했고요. 성과급도 있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과급도 꽤 나옵니다. 아니 뭐냐면 막 있어요. 갑자기 출근하면 갑자기 통장에 막 돈이 꽂힙니다. 잘하는 사람들 모르시나요? 저만 아는 걸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선배들이 다 따놓은 길들을 계속 따라갔죠. 그러다 보면 임원이 될 수 있는 코스, 네, 그러한 희망 고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런 길로 계속 갔었습니다. 그걸 저희는 소위 골든 패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다 저를 부러워했고요. 빠르게 승진하고 인정받고 좋은 일들 했고 저 역시 제가 정말 올바른 정답 위에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한 회로 속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회사 근처를 저희 아들과 같이 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보이는 게 아빠의 차지. 나 그러면 아빠처럼 열심히 해서 거기 가서 일할 거야. 갑자기 지금 같으면 좋아 그래 너무 많이 지금 했지만 지금은 그때는 머릿속에 꽝 진짜 망치를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그래 해봐. 그 다음날 출근해서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얘기했어요. 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다들 비슷한 표정으로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이 뭘까요? 지금도 늘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번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과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생했던 이런 노이즈 이게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반도체 공정에서는 노이즈라는 게 회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엄청난 문제, 불량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인생에서 저한테 다가왔던 이 노이즈를 제거했어야 되느냐? 이게 절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 거의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었을까? 또는 이 조직이 주는 안정감, 정말 나라는 사람을 정리해주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수년 동안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억 원씩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큰 회사와 어떤 전략적인 협상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화려한 생활들을 했죠. 그런 대담한 전략가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정작 제가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결정하는 데는 제가 단 1%의 확신도 없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아주 차갑고 딱딱한 이야기, 반도체라면 그렇게 보이시죠?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말랑했던 이야기인 또 취향에 대한 것을 반도체를 좀 빗대어서 말씀드려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전 지금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남들은 자리를 잡고 안정을 하고 한참 집을 사고 어쩌고 막 이제 아이를 태어나고 이제 막 가질 때죠. 30대 중반 후반 지날 때 저는 그때 제 안의 노이즈를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마쳐 나왔습니다. 네, 수년 준비는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회사는 아니었어요. 네, 한 2, 3년 준비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상공력 바깥으로 나갈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앞이 좀 캄캄하게 했어요. 뭔가 준비는 했지만 제가 한 2달은 몸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회사 직전에.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예. 나이도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으면 눈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말 못할 것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나를 증명해주던 그런 삼성이라는 명함이 사라지니까 누군가에게 저를 만났을 때 소개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데부터 10분 동안 얘기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러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뭔가 되게 엄청난 게 막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좋은 자리를 왜 포기하느냐.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은, 평생에 같이 일하던 친한 친구들은 미쳤냐 이 자식아. 네가 거기 있으면 쭉쭉쭉 가고 어떻게 될 건데 막 저한테 화를 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나 같은 몰라도 너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철이 없다고 저를 엄청 말려 했죠. 그 두려움 속에서 제가 평소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교육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기술을 접목해서 코딩 교육을 하는 스타트업을 그 당시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엄청 허허벌판 야성이었죠. 제가 해본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정말 이것도 운이 좋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기업 타이틀 때고 오직 저의 진정성, 저의 생각만으로 부딪혔던 게 사실 좋은 반응을 주셨고 첫 해부터 2년, 3년차 갈수록 더 좋은 성공과 편안한 사업의 길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B2C도 잘 되고 B2B도 잘 되고 B2G 정부 기관들 사실 삼성에서 사장기 보고하는 것 중에 한 2%만 하면 정부 기관에 가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전략 기획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요약하는 법, 소위 회장님께 올라가는 보고서를 짧게 잘 쓰는 것,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법, 엘리베이터 스피치하는 법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야생에서 잘 쓰이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매달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은 누군가에게 급여를 주는 대표도 됐고 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엄청 뿌듯함을 느꼈죠.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취향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커피를 마시고 오늘 뭘 하고 뭘 먹고 어떤 브랜드 옷을 사는가 그런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인생에 수많은 불확실한 갈림길이 있죠. 그때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보고 또 내가 어디까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 그걸 알아내는 용기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결정하는 게 정말 진짜로 그 인생의 취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거의 한 8차선 내는 막 쭉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조금 거칠더라도 덜컹거리더라도 숲을 헤치기도 하고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살짝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한 저만의 지도를 그려나갈 때 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그런 취향을 가진 어른이었다는 것을 이번 강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런 첫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한국에서 좀 편안하게 좀 더 피버팅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질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탐험가적인 취향, 그런 기질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더 큰 거친 바다로 나오고 싶죠. 삼성이 있을 때 경험했던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것들, 파견 나가서 했던 모험가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2년 동안 한국이랑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막 쉼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사실 미국 올레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강연 때문에 안 왔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 사업 파운더로 일도 하고 또 사업 전략가로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신장부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공기는 대단히 뜨거운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 신장부는 실리콘밸리도 있지만 사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내로라는 그런 천재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펀딩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저 빅테크 회사들 구글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애플에 들어갈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전략을 짜고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혁신의 중심지에서 또는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삼성, 하이닉스 이런 큰 반도체 생태계에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거대한 결핍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정부가 또는 미국 정부가 수십조 원을 지금 그랜트 지원 자금을 막 퍼부으면서 반도체 공장도 짓고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반도체가 우리의 주권이야 라면서 이제 엄청난 걸 하는 걸 여러분 많이 아시죠? 반도체 학과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더라도 정작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용 엔지니어가 거의 없다는 게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주력들이 그 부분들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인력 부족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수천억 원짜리 반도체 라인을 갖출 수가 없고요.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에 왔을 때 수십 년 전에 저희가 어릴 때 공부했던 교과서로 반도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당장 오늘 바로 체험하면 내일 바로 라인에 투입하고 설계를 시킬 수 있는 현장 중심형 레디투업 인재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괴리 사이에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지? 10년 전에 제가 삼성전자에서 고민했던 문제가 사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틈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결핍을 볼 순간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회로들이 한번 강렬한 스파크를 때렸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어떤 산업, 반도체 기술들 전문성, 일정 네트워크를 통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교육, 에듀텍, 아까 코딩 교육을 했었으니까 에듀텍을 합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모든 공로와 취향을 집약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N채널입니다. N채널이라는 이름은 반도체 용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전류가 하려는 가장 미세하고 좁은 통로를 일으키기도 하고 제가 또 중의적인 의미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갔을 때 저 궁극적으로 가장 큰 복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반도체 교육의 그 좁은 통로 구간을 저희가 만든 기술로 뚫어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비싼 장비나 어떤 위험한 물질들을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웹 브라우저상에서 3D 환경으로 실제 웹에서 할 수 있는 칼퇴 공정들을 실습을 하는 것들 또는 비싼 설계 소프트웨어들을 깔아서 막 어렵게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심플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실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학습자들이 모였을 때 그 가상 공간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모든 조작의 데이터들을 AI로 학습시키고 어떤 학생들은 어떤 수강생들은 밴드스 기업에서 미국의 어떤 밴드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동일해 이 레이아웃 디자인을 가장 잘할 수 있는 95%의 직무 맞춤형이 확인됩니다라는 인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이 공정을 가장 특화돼 가장 잘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무 역량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외에도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작은 스타트업이 반도체 세계를 바꾼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기도 하죠. 할 수 있겠어? 아무도 안 했는데 삼성도 안 하고 있는데 되겠어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시작을 했고 정부의 여러 국가 관리들도 선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들을 세상에 증명을 해내고 있고 저를 또 믿어주시는 협력기관들, 카이스트나 여러 학교들과 같이 제가 겸임으로 출간하는 학교들과 같이 이런 일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이끌면서 깨달았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겁니다. 비즈니스라는 건 뭔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창업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취향 그리고 가치관이 현실의 숫자로 구현되는 과정이다라는 점입니다. 지방에 있든 세계 어딘가에 있든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반도체 협회 사람들 만났는데 동남아시아에 있든 돈이 있든 없든 반도체를 배우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최고의 실무 교육을 받게 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고집, 취향 이게 이제는 N채널이라는 기업의 거대한 비전이 되고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게 설계된 회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남들이 말하는 정답, 사회가 짜놓은 어떤 구조, 그 설계 위에서 또는 그들이 원하는 스펙과 취업이라는 완벽한 궤도 위에서 그걸 걸으면서도 혹시 문득 마음 한구석에 정체모를 불안감과 허전함, 노이즈를 느끼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노이즈를 절대로 결함이나 불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누르지 마시고 취향으로 전환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강연을 앞두고 아까 무대 위에서 대기하면서 또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두려움과 터질 듯한 설렘이 또 거칠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야생이 제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실리콘밸리 VC들 앞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피칭을 할 때처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주는 떨림을 이제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제 삶의 핸들을 제가 직접 운전하고 있다는 거 그런 감각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제 수년 동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소음이 너무 커서 잠시 잊고 지냈던 진짜 나다운 삶, 진짜 내원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 내면의 소중한 취향을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일지 어떤 타이밍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창한 창업이나 가치관이 아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고르는 커피 한 잔의 기준, 내가 오늘 많은 시간을 쓰는 유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무엇인지 숨겨진 나만의 취향, 나만의 테이스트를 탐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관계를 맺을 때, 연애할 때 마음을 숨기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 인생에서도 내 체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왜 얘기하지 않나요? 세상에 드러내고 흥명하지 않으면 내 삶은 그 누구것도 아닌 채 마치 세상의 이론은 그냥 흘러가버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회로처럼 정해진 길처럼 그런 길만을 맹목적으로 걷던 제가 삼성의 문을 열고 나와서 코딩 교육 스타트업을 거쳐서 실리콘밸리 반도체 빅텍 스타트업을 거쳐서 이제는 N채널이라는 저만의 지도 그것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의 노이즈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노이즈를 바탕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정답을 설계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회로를 그 회로를 그려 나가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취향을 갖는다는 건 삶의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만의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2만 명의 셀러들과 거래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쇼핑 플랫폼 크로켓을 운영하고 있는 YOL 대표 황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회사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길게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척 설렙니다. 제가 처음 이 연사초청 메일을 받았을 때 주제를 보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아까 소개 때 말씀해 주셨었는데 나는 과연 취향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패셔너블하다 보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향에 썼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던 날이었는데 일을 좀 마치고 핸드폰을 열어서 취향이라고 한번 포털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취향이라는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쏠리는 방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의 방향대로 10년 동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을 계속 두드려오면서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취향이 있는 삶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선택을 해왔고 또 취향이 되는 순간부터 그 취향을 업으로 삼으면서 지금은 어떻게 삶의 방향들을 정해오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랑말랑한 이야기라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더라고요. 제가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해서 뮤지컬 덕후였고요. 또 광고쟁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또 춤을 추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학과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문화 디자인 경영이라는 융합학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를 쭉 한번 사진으로 봤더니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좋아하는 게 굉장히 일관됐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MT 때 이제 입학식 전에 장기자랑을 뮤지컬로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는 렌트라는 뮤지컬의 앙상블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뮤지컬로 지킬앤하이드에서는 춤을 좋아했다 보니까 안무 감독으로 이제 동선부터 직접 앙상블들의 모든 안무들을 다 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광고쟁이라는 꿈도 계속 있었다 보니까 제일기획이라는 굴지의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A 인턴을 좀 많이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좀 대학교 초반에 제가 하고 싶고 좋아했던 일들을 정말 몰입해서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다 해보고 나니까 막상 하고 싶었던 것과 내가 생각했던 일에 대한 괴리가 오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걸 정말 좋아했던 게 맞았나? 광고도 내가 생각했던 광고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또 뮤지컬을 보고 반짝이는 건 좋았지만 그걸 만드는 그 힘듦의 과정들은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방황의 순간들이 왔어요. 내가 좋아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럼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좀 이 고민의 시간들을 길게 갖고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교환학생을 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교환학생을 한번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환학생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송도 기숙사에서 RA라는 사부함을 하고 있었는데 송도 기숙사에서 제가 하고 싶고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거를 키워드로 이렇게 나열해보기 시작했어요. 좀 뜬금없죠. 제가 그때 마약운명, 인카운명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닥터우라는 드라마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닥터우라고 외계인 나오는 SF 드라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 역사도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이런 키워드니 이걸 직접 내 눈으로 봐보자. 가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된 첫 번째 계기입니다. 그렇게 10km의 배낭을 메고 유럽과 남미로 떠나게 됐는데 지금처럼 여행 플랫폼이 이렇게 잘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마이리얼트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여행 정보들을 찾으면서 몸소 다 부딪혀가면서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삶의 목표가 어차피 인생은 후회합니다. 근데 후회도 괜찮은 선택을 하자. 그러니까 그 선택을 했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자라는 모토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행도 정말 그렇게 했고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인턴 때 모았던 모든 돈들을 들고 여행 경비에 쏟아부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밤새서 사막에서 별을 보기도 했고요. 보고 싶었던 마추픽추, 보기만 하면 되는데 더 수백 미터 높은 와이나픽추에 올라가서 8시간을 걸어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볼리비아의 국경을 2시간 동안 걸어서 넘어가 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제일 저렴한 스카이다이빙이 남미에 있대요. 그래서 그 스카이다이빙에 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춤을 그때도 좋아했다 보니까 탱고를 직접 배워보자.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그냥 탱고를 직접 배워서 모르는 외국인들과 탱고 댄스를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경험들을 후회 없이 다 해봤고 또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어려운 순간들을 도와줬던 많은 인연들을 만들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주변 친구들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은 남미 위험하지 않나? 거기 왜 가? 그리고 어른들은 너 취준할 거 아니냐? 이게 스펙에 도움이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좀 특이한 선택을 하는 사람처럼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여행의 경험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살려서 대학교 3학년 때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로 전공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행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탐방을 가서 제가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LG라는 기업에 조기 취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 경험들을 살려서 여행 길을 썼고 정말 운이 좋게도 뉴스 기사에 실리는 영감을 얻기도 했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특이한 선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특별한 경험으로 인정해주는 순간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좀 살려서 가장 제가 뿌듯했던 순간들을 담은 걸 서비스로 하나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행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해외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좋은 상품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독일에 가면 DM에서 꼭 사야 되는 쇼핑리스트 탑10, 미국의 시리얼 리스트, 남미에서만 먹을 수 있는 콜라 이런 걸 대신 사다주는 사다드림 블로그를 했었고요. 그때 공감도 많이 받고 돈도 벌면서 이 사다드림 블로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여행자들이 새로운 취향들을 좀 발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첫 번째 여행자가 대신 사다주는 여행의 직구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의 직구라는 서비스가 처음엔 4명에서 5명에서 10명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20명이 넘는 팀원들이 모여 지금 10년 동안 크로켓이라는 서비스로 피로팅을 해오면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란색, 지금 주황색이 거래 그래프예요. 5년 동안 굉장히 성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중의 취향을 타겟하기보다는 한두 명의 취향만이라도 좀 타겟해보자, 저격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시장의 니즈를 발견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 업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문제의 순간들을 매일매일 부딪히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앞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소개해주신 것처럼 400만의 유저와 감사하게도 2만 명의 셀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해외의 셀러분들이 해외 소비자분들에게
제품을 직접 거래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최근에 확장을 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역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저희 사명이 이 DNA를 굉장히 잘 담고 있습니다. 저희 사명 YOLO입니다. YOLO 하면은 이걸 이제 영어로 풀어봤을 때 욜로죠. 욜로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앞뒤 안 가리고 막 산다? 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뿐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또 그 몰입했던 선택의 순간들을 계속 책임지고 도전해오는 것들에서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끊임없이 도전해올 수 있었던 에너지가 그 안에 숨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사명이 그 부분을 정말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몰입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좋아하는 걸 찾게 되고 그 좋아하는 걸 찾게 됐었을 때 나만의 취향이 생기는 순간들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취향이 되는 순간은 저는 좋아하는 걸 처음 실행하는 용기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행을 해봐야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내 취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취향을 업으로 삼는 거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한 가지를 얼마 전에 친한 대표님이 저한테 던졌던 질문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 질문을 해줬어요. 왜 이 일을 하세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막 했습니다. 우리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글로벌 이제 시작이고 달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저한테 크로켓 안 궁금하다. 크로켓 말고 황님이라는 사람이 일을 왜 하는지가 궁금하다.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로켓이라는 서비스를 빼놓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좀 질문이 저한테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왜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표님이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하셨었는데 자기는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의 기준점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도 그런 기준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인류의 혁신을 위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꿈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이유들은 아닌 것 같았고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저는 크게 4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 크로켓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셀러들에 대한 책임감. 이걸 1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2만 명의 셀러분들이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태계를 일조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결국 우리가 잘해야 이 업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저들에 대한 책임감.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해도 저희가 아직 해야 될 마일스톤들이 끊임없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저들에 대한 만족감을 주기 위한 책임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 한국에는 글로벌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 성공한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욕심. 그리고 그 꿈에 지금도 밤새서 같이 달려나가고 있는 저희 크루들에 대한 책임감. 이렇게 저는 4가지 이유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워크앤라이프는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 일과 나를 동일시하고 일체시하면 불행해지는 순간들이 온다. 그래서 이거 일체시하면 안 되고 꼭 분리해라 라는 얘기들을 하나같이 똑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테이스트, 취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해보다 보니까 후회 없는 선택들을 하려고 그래도 몰입하면서 해보고 있는데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 일이라는 게 나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또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일체시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기라는 것 자체를 저는 저희 89개국 2만 명의 셀러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다시 다짐을 해요. 저희 셀러분들이 해외 현지에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사줘주고 이제 대리해줌으로써 뿌듯함을 느끼고 그걸 생업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취향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2만 명이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취향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2만 명이 넘는다는 건 저는 정말 기적 같고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이 생태계를 더 키워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소명의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향이 되는 순간은 실행을 하는 그 용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취향을 업으로 삼을 때는 내가 될 때까지 해보고 내가 시작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그리고 그 책임으로 다시 도전하고 실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어졌었을 때 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내 취향을 발견하고 싶어서 혹은 취향이라는 것을 좀 발전시키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고민들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말이라는 되게 귀한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지금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인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은 있는데 내가 잘하는 일을 일단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지금은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혹은 아직은 못 찾아서 그냥 하고 있는 일인지 근데 저도 뮤지컬이랑 광고라는 좋아하는 것들을 해봤다가 이걸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에서 그냥 해봤던 여행으로 이렇게 다시 또 좋아하는 걸 찾게 되고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지금의 업들이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도 그냥 하고 있는 일이더라도 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회 없는 선택을 좀 하기 위해서 후회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몰입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 자리에 오게 된 좀 이유의 답변을 찾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도전했던 거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책임으로 이어지면서 소명의식으로 온 것 같고요. 그 소명의식을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해야 될 다음의 미션과 꿈들을 가지고서 더 이 업들을, 이 생태계를 더 크게 키워보고자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취향에 대해서 도전해볼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해드리는 것도 제 목적이지만 서로에게 좀 서로의 취향이 괜찮다. 좀 니치하고 특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도전해봤을 때 충분히 나중에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한 취향일 거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앞에는 어떠한 필터가 끼워져 있나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기술, 똑같은 뉴스, 똑같은 일상을 마주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은 저마다 참 다르죠. 누군가에게 반도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는 공장에서 만드는 차가운 실리콘 덩어리, 누군가는 내 주식을 끌어올리는 힘, 누군가에겐 세상을 움직이는 뜨거운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나노과학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 세상의 다양한 언어와 기술을 저만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한시연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를 세 가지 아이덴티티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언어 너머를 잇는 소통가, 두 번째는 실패를 가치로 깎아내는 조각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의 도파민을 붓는 공학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연을 준비하기에 앞서 저는 테이스트, 즉 취향이라는 단어에 참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테이스트에 이야기하기 앞서 테이스트랑 팩트라는 단어를 비교해드리고 싶은데요. 팩트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객관적 팩트의 나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MBTI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건 변하지 않죠. 차가운 데이터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테이스트는 무엇인가요? 이 팩트를 번역하는 나만의 고유한 번역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터의 이 Power of Filter라는 다음 슬라이드를 제작하면서 제가 오늘의 강연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만의 팩트가 저만의 테이스트를 만나게 된다면 저만의 스토리, 즉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 세 가지 아이덴티티를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면서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language and taste, 언어와 취향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제 설명에 앞서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Sarah will be staying with 16-year-old Sion. When she was young, Sion went to a school for gifted children, and her favourite subject is maths. That's so enough. Yeah, actually, 이 짧은 영상을 통해 제 고등학교 모습을 엿보실 수 있었는데요. 저는 10년 전 영국 공영방송인 BBC 다큐멘터리에 제작하는 영상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의 공식적인 주제는 한국과 영국의 교육제도를 비교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다소 좀 딱딱한 주제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라와 저를 이어주고 있는 것은 이런 딱딱한 주제가 아닌 사적인 취향의 교류였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내내 저희가 그 교복을 입고 저희 집에서 함께 촬영하고 생활하면서 10대 여자애들답게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지, 좋아하는 음식은 뭐지, 사소한 취향까지 공유해 나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정과 언어 같은 가장 차가운 팩트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사적이고 사소한 취향의 교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취향은 낯선 세계를 이어주는 가장 완벽한 번역기입니다. 또한 이 BBC 촬영은 제게 좀 값진 경험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경험 전까지는 저는 컨텐츠라는 거를 좀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에 지나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 이야기를 세상의 카메라 앞에 서서 나만의 취향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을 제 스스로 사랑한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해준 중요한 값진 경험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value redefine. 이걸 직역하면 뭐죠? 가치의 재정의죠. 네,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실패를 재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휴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대기업 인턴십에 지원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많이 걱정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홀로 좀 정해진 트랙에서 벗어난 건 아닌지 조급하기도 했고 제 선택을 후회하고 뒤돌아본 적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튜러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제 여기 와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정말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정말 재밌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하긴 했지만 딱 하나의 관문이 있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아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고 AP나 IB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고 배워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할까? 왜냐면 제가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저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길로 이거를 조금 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하는 그 치열한 과정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고민 끝에 그리고 노력 끝에 그래도 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가가 될 수 있었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보기에 정형화된 트랙에서 좀 벗어난 실패와 방황이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들이 저한테는 제 개인의 취향 그리고 실력을 발현해주는 소중한 계기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 여기 와주신 부모님들도 그리고 각자 다 입시를 치러서 대학교로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데이터 자체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리포트 카드를 받아오고 어떠한 성적을 받아오면 그 숫자 자체에만 집중하는 마련이죠. 근데 그거를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상담을 하고 입시를 지도하면서 그 학생만의 관점, 그 학생만의 취향이라는 필터를 새로 입혀서 그 학생만의 독보적인 스토리를 좀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가상으로 어떤 학생의 프로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요 교과 성적 최하위, 공모전 전패,
밤샘 방에서 영상 음악 편집 기행. 아마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좀 속상해할 수도 있을 만한 프로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생만의 필터를 입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과 성적이 왜 최하위였을까요? 거기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줄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밤샘 영상 음악 편집 기행. 이 학생은 뭐를 하고자 했던 걸까요? 누군가 보기에 사회에 정해진 틀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고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학생은 영상 편집기라든지 비트 믹싱기를 독학하면서 자신만의 시청각 내레이티브를 조합하는 어떠한 어찌 보면 전문적인 고도의 감각을 빌드업하는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널브러진 실패의 조각이라고 보일 만한 분들도 취향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입히게 되면 그 학생만의 하나뿐인 원본 클립이 되고 그 원본 클립들을 이어 여러분만의 감동적인 서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사연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살아갈 때도 우리 스스로의 못나 보이는 면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못나 보이는 데이터 속에서도 그 데이터를 나만의 취향을 통해 재편집해서, 재가공해서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꼭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마지막은 탭이랑 도파민. 도파민 중독이라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도파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소제목이 있습니다. 차가운 팩트에 대중문화의 숨결을 입히다. 저는 이번 방학 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 친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릴스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요즘 너도 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막 썰로 공유하면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 친구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제 릴스가 방학 일기라는 릴스였어요. 캡컷이라는 기본적인 영상 툴을 다룰 줄 모르던 시기여서 이틀 반 정도를 아마 친구들을 계속 괴롭혀가면서 독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실패로 이어졌지만 아무튼 그게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약간 영상 편집 기술이 조금 더 익숙해지다 보니 나만의 사연들을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이 시작점은 사실 뭐냐면 친구들이 제가 어떠한 저한테 벌어진 일들을 막 얘기해주면 무척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만의 사연을 대중들이 공유하면 이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막 대한항공에서 블랙핑크 콘서트에 당첨된 사연, 사업을 했던 사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중들에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서 저는 SK하이닉스 앰버서더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활동의 주된 모토가 뭐냐면 반도체라는 기술을 대중에게 좀 친숙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릴스를 기획할 때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요즘 SK하이닉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 하면 주식이 많이 오른다? 반도체 전문 회사다. 뭐 이공계열 쪽에서 많이 진학하는 회사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다. 이런 생각 외에는 별다르게 아시는 게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 릴스를 통해서 그래도 대중들이 공감을 하면서 어떠한 거를 좀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전문적인 기술 가치를 뭔가와 융합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제 필터를 입혀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첫 릴스를 다 보내기 조금 길어가지고 조금 키 부분만 편집을 해봤습니다. 나의 X는 확신의 ISTP였어요. 하도 제 속을 썩여가지고 매일 이렇게 화내곤 했죠. 대기만으로 시원한 얘기가 문자로 보여요. 그날밤 문자로 통해왔죠. SK하이닉스의 LPDDR5X였던 내 속이 뻥 뚫리는 미친 스피드. 땀한방울로도 완벽한 발열에서 아직도 편집기고 있어요? 그게 뭔데? 김민지야. 이 미친 스피드에서 절대 안 뜨거워지는 비결? 바로 SK하이닉스 LPDDR5X. 네, 아마 이 짧은 시간 동안 다른 거는 아마 이해를 못하셨어도 쿨링, 스피드, LPDDR5X 이 세 개만 이해하셨어도 저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 SK하이닉스를 위해 릴스를 만들면서 지루한 공학 지식에 스포츠의 희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눈치채셨을 환승연애에 예능의 서사라는 이런 취향을 덧입히면서 어찌 보면 접근성을 낮추는데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게 어느 정도는 대중의 취향을 관통했는지 조회수가 4만이 넘게 나와서 네, 무척 행복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꼭 공학 지식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딱딱한 이야기도 나만의 설레는 서사, 이게 꼭 뭐 예능 서사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이야기와 나만의 취향, 여러분이 하고 있던 어떠한 일도 나만의 취향을 담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보려 하는데요. 현대 사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되게 좀 빠른 속도에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마지막 강연을 준비하면서 딱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는데 되게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너무 급해서 적어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받는 빠른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성공을 요구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볼 시간이 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사람이 조급한 속도를 가지게 되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불안이 이어지면 공황으로 이어진대요. 근데 그 공황을 느끼게 되면 인간은 단계를 하나씩 건너뛰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거는 나를 찾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내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뒤처진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이니 꼭 소중히 내 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키 메시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Life is a clip?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순간 하나하나는 아직 렌더링을 거치지 않은 그냥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여러분만의 개성을 담고 그래야 여러분만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게 멋진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